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은 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 얘기해봐죠. 정부가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로드맵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가야겠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새해 첫 주가 끝났습니다. 첫 거래일 한 주가 지나갔는데 각국 증시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이번 주 일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는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일정을 쭉 월요일날 소개해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 특히 증시와 관련해서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일본과 중일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국과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내일 정도에 한번 이 문제를 좀 다뤄볼 거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트럼프의 최종 관세 판결 이 문제도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금통위가 목요일 날 열리죠. 그리고 트럼프의 최종 판결이 패배가 나올 때는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차기 의장을 곧바로 발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 의장은 거의 내심으로는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돈과 관련해서 미국이 많이 풀 거로 봅니다. 아까 주택 저당증권 MBS 이 문제에 관련해서 MBS와는 조금 좀 다른 성격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번에 저당증권을 매입해달라 할 때 사실 QT에 해당되는 MBS와 이 문제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언제 한번 좀 방송에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서 예전에 서프라임 가전에서 미국에 집을 살 때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여기 유동성과 직결돼 있다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굉장히 증시와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거래일 기준으로 사실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의 해에 화답이라 하듯 증시는 대체로 좋았다, 세계 증시는 좋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 글로벌 주가의 주요 증시가 평균 2% 정도 올랐어요. 이건 January effect 1월 효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월 첫 주에 이렇게 모습 보면 트럼프발 지정학적 위험은 높았습니다. 또 징역학적 위험도 높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그린란드의 군사 위험 문제라든가 그리고 중국과 북한, 한국, 대만, 일본과 관련돼서 징역학적 위험이 높았습니다는 대체로 펀더멘탈이 좋고 유동성이 좋아서 주가는 이렇게 세계 평균 주가가 2%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연 돋보인 것이 역시 한국 증시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초에 브레이크아웃 내션으로 한국 증시를 꼽고 있다 하는데요. 그걸 화답이라 하듯 사실 코스피가 4,300, 4,400, 4,500까지 넘어서 4,580, 4,6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내션이라든가 이런 쪽을 관심이 될까 하는 이 측면을 아마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올해 경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MSCI의 선진국 로드맵을 발표했죠. 그래서 정부의 지금 방침은 지난해에는 친직 정책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를 작년 4월에 2,200에서 4,000대 이상으로 올렸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MSCI 지수라든가 이런 쪽에 편입을 통해서 대외 위상을 증대시켜서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해서 코스피를 5,000 내지는 그 이상으로 도달하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이 밝혀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미해 주신 말씀에 조금 더해서 주말 사이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팟캐스트에서 이 골드만삭스의 이머징 마켓 전문가들은 특히 AI 투자 관련해서 대만 한국 증시 주목한다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이 이머징 마켓 넘어서 선진국 지수 편입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포트폴리오 상에서 우리가 이제 신흥그룹 분리돼 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내용 이전에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파이셜 타임스에서
미국 주식을 버리고 한국 주식을 사라 하는 이런 각도에서 브레이크아웃 내션인데요. 그 위에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일제히 추천하는 시각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증시하려면 한국의 포트폴리오 예상 지위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예상의 지위는 굉장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번 얼만큼 민감한지 작년 6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트럼프가 G7 정상회담에서 도중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됐습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피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이렇게 긴박했습니다. 외국인의 인질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4월 5일 2200서부터 3000 돌파하는 무렵에 외국인이 매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주춤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 증권사가 4000 정도 유지했던 것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요. 이것도 32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박했던 상황에 물론 뭐가 오보이긴 하지만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 재진입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오버가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 넘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입하면서 그때의 3천 가다가 주춤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4천 돌파하겠던 가장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MSCI 지수 문제, 이 문제에 한국의 위상 문제는 외국인 입장에서 얼만큼 관심이 된다. 왜 현 정부가 지난 그 해에서는 친증 정책으로 코스피 지수를 4천 이상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대외 위상을 통해서 한국 증시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느냐. 이렇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타스크포스를 구상해서 지금까지 MSCI 선진국 지수에 가비하게 여러 가지 로드맵을 준비했고 그것이 지난 주말에 발표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 보면은 여러 지표를 봤을 때 겸손하게 봐도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최소까지는 도달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MSCI 지수에 선진국 편입하지 못했던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우리가 선진국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죠. 왜 그럴까? 대외 위상은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 지위를 이렇게 봐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금융이 실물보다 3대1 정도 높으니까 오히려 포트폴리오 회사 장이 지위가 선진국에 편입되느냐 이 여부가 결국 선진국의 진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드웨어 전부 선진국에 가입했습니다. 1인당 GDP IMF 기준 3만 달러 넘었으니까 선진국이죠. 그다음에 30, 50 클럽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인구 5천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드웨어의 선진국 지수의 가장 큰 지표의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의 대외 원조 상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ODCF, CF라든가 이런 데 원조 규모로 보면 우리가 선진국의 평균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대부분 다 하드웨어 예상은 선진국에 편입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지위도 우리가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WGBI 채권 관련해서 그리고 MSCI 이 지수를 제역으로는 전부 뭐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잠시 좀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1999년에 우리가 선진국에 편입됐습니다. 포트폴리오 지위가. 예. 그리고 S&P 지수가 2008년에 그리고 FTSE 지수 요건 이제 채권 지수는 WGBI로 가는 거고 FTSE 지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식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2009년에 편입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WGBI 채권 지수 그다음에 가장 영향이 높은 MSCI 지수가 이렇게 편입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중에 4월에는 올해 4월에는 WGB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뭡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지만 증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죠. 근데 이 지수 보면 가장 빨랐습니다. 이것도 2008년에는 우리가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 연례 정감에서 MSCI 선진국 워치리스트 예비 명단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 한 1년 내지는 2년 후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않겠느냐. 그 증권사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때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사실 지연되다가 2014년에 최순실 게이트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했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한국의 아주 포트폴리오 지위가 떨어져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갔던 것이 이렇게 신흥국 지수로 탈락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올해가 2016년이니까 12년 동안 지금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탈락해서 신흥국 지수에 지금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하드웨어는 선진국인데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MSCI 지수는 신흥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한국이 선진국일까, 이 논란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하드웨어에 맞게 포트폴리오 지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나머지 지수들은 전부 선진국에 편입됐으니까, 그리고 WGBI도 올해 4월 달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니까 유일하게 남은 MSCI 지수를 선진국 편입해야, 자, 사람의 몸체에서는 커졌습니다. 지능이 쫓아오지 못하거든요. 신흥 부분도 몸에 맞게끔 해야 그 사람이 정상적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국의 논란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지금 정부의 로드맵이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양대 지수 가운데 FTSE, 그러니까 FTSE 이 지수에서는 선진국 지수로 편입돼 있는데 MSCI는 지금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죠. 뭐가 지금 기준이 다르고 한 게 있습니까? 네, 사실은 그 분류 기준도 다르고 예. 또 FTSE 지수의 선진국에 들어갈 때 중점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잠시 좀 볼게요. 예.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류 기준이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는 아주 특이하게 분류합니다. 선진국이 있고 신흥국이 있고 프론티어 국가가 있고 독립국가. 요 독립국가라는 것은 지난주에 그 정부의 로드맵 발표할 때 MSCI 기준의 독립국은 뭐냐, 독립국은 뭐냐, 이렇게 요걸 좀 정부에서 발표할 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독립국은 MSCI 지수의 평가 대상이 아닌 국가를 독립국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같은 게 대표적인 국가죠. 이렇게 했으면 더 의미가 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입이 안 되는, 편입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들, 이게 이제 독립국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단계 한 단계 바로 직감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준비해 주십사, 이 국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하는 준비해 주십사 하는 이렇게 준비 차원에서 워치리스크를 부여한다, 예비 명단을 부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FTSE 지수를 편집을 보겠습니다. 선진국이 있고 신흥국을 선진 신흥국과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FTSE 분류 지수의 방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FTSE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는 전부 선진국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TSE는 하드웨어를 중시하니까 선진국에 편입돼 있다. 그런데 MSCI는 소프트웨어, 지능적인 측면을 본다. 지능적인 측면을 체감적으로 어떻게 돼? 제도 개선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외환시장이 개선됐다, 20시간 개선됐다. 근데 내가 환전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체감적인 사항을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두 지표의 어떤 쪽의 항목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FTSE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2009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했고, 우리는 MSCI 지수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 탈락해서 지금 신흥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계획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여러 제도 정비에서 올해 6월 선진국의 예비 명단, 워치리스트부터 들어간다 계획을 내놨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했다 이런 안도 내놨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안들이 이 지수 편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에 와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2014년서부터 지금 2016년 올해가 이제 이렇게 6월 달에 이렇게 정부의 계획대로 발표한다면 일단 시기적으로 12년입니다. 스티그마 액션, 낙인 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보면 이렇게 지연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성할 대목이 있습니다. 반성을. 가장 크게 반성할 대목이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5년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없고 하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면 충분히
MSCI 지수도 지수 자체를 연속성 있게 신뢰성 가이드인데요. 12년 동안 이게 연기시키는 상태에서 이걸 가져가는 데에는 지수 자체의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소위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자, 작년에도 블룸버그라 세계적 통신사가 블룸버그가 MSCI 예비 명단에 진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버가 됐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은 결국 우리 정치적 문제에서 뜻하지 않는 계엄과 탄핵이라든가 물론 2024년 10일부터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런 계엄과 탄핵에 의해서 한국이 얼만큼 정치적 손실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2025년 6월에 태어나는 상태에서 MSCI 지수가 사실 선진국 예비명단에 편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선진국의 예비명단에 작년에 들어갔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자 그런 상태에서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결과적으로 자 이러한 그 정치적 불안정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해소를 시킨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정부의 로드맵 발표와 함께 올해 6월 달에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진입할 때는 대체로 보면 특이하게 정치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대체로 1년 후에는 선진국에 편입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획으로 보면 내년에도 선진국에 편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작년에 친지 정책에 이어서 앞으로는 우리의 대외 이상을 증대시켜서 한국 증시를 추가적으로 올리겠다 하는 이런 측면이 이렇게 뒷받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큰 그림대로 올해 6월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 편입이 된다면 한국 증시는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네,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그게 MSCI 지수에 이렇게 편입하려고 노력하는 근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만큼 뭐냐 MSCI 추종적인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들이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때 사실 그 얼마큼 자금이 유입되느냐 하는 측면은 국내 그 증권사가 분석하는 것보다도 MSCI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늦게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러한 MSCI 선진국에 편입될 때 가장 늦게 나온 한국의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 이거 가지고 보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 작년에 블룸버그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편입됐다 했을 때 골드만삭스가 최소 41조 원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적이긴 하지만 외국 자본이 1조 원 정도 들어왔을 때 사실 코스피가 50포인트 상승합니다. 요거 이제 기준은 1990년대 이후서부터 외국인 자금의 행방을 그렇다. 그런데 작년 친지 정책 이후에는 1조 원 들어왔을 때 50포인트 이상 더 뜁니다. 그런데 그 편협된 시기를 거기서 1990년대 이후에 MSCI 지수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민감하게 장애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1조 원 정도 들어왔을 땐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5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50포인트에 곱하기 40조 원이니까 40 하면 2,000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뭐냐? 4,000입니다. 플러스 2,000 하면 6,000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건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외국인이 얼만큼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느냐 이 민감도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6,000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4월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세계 채권지수 WGBI에도 한국이 편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매크로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 관련 쌍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MSCI 지수는 채권 지수에 해당되죠. 그래서 증시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간접적으로 미치느냐? 원달러 환율분을 하락시키는 거니까. 자, 외국 입장에서는 양떨 깎기 문제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2023년 6월 달에 FTSE 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인데요. 좋아하긴 했지만 이때 정책 강요들이 참 무심하게
탄핵과 전국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긍정적 효과를 이 직전 정부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 강요들이 이런 부분에 게을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계엄과 탄핵이라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올해 4월로 연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체로 보면 WTSA에 보면 이것도 자기에 편입시켜서 2년 정도 지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또다시 이제 선진국의 예비명단이라는 걸 탈락시켜야 되겠죠. 더 이상 뭐 편입해놓고 2년 정도 지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기로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정치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 4월에는 WGB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추정하는 것은 지금 최대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율은 한 3,500조입니다. 여기서 금융연구원이 50에서 60조, 기재부에서는 70조, 그다음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100조 원 정도 어디든 간에 정부 단계에서 밝혀는 70조 원 가지고 보겠습니다. 70조 원이 들어온다면 자 환율을 하락시킨다. 얼만큼? 지금의 1,450원대에서 1,100원대까지 이렇게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 입장에서는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1,450원 환율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 WGBI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국제시장에 들어와서 환율을 하락시킨다면 원달러가 하락한다. 그러면 한국의 환차익이 기대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증시에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적어도 6월에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예비 명단에 편입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돼야 될 건데 그렇게 잘 되려면 정부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디테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제도 개선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예. 저희도 그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MSCI 지수라든가 이런 쪽에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는 1900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서 대우경제연구소, 뭐 KF라든가 이런 쪽에서 쭉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가장 오래된 담당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MSCI의 태스크포스에 구성하는데 저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좀 이상한데 제 개인적인 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MSCI 이제 산적인 같은 사람들을 자문단에 들어서 가야지 대부분 다 뭐냐 대학 교수라든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떠냐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것은 외국인들이 MSCI 한국에 들어갈 때 체감적인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시장에 놓여 있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좀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느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갈 때 체감적으로 느끼느냐? 그것은 디테일 사항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필적 고의 문제도 여기 있거든요. 미필적 미필적 의도되지 않는 외국인의 차별성 문제 이런 거는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이지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주 디테일 문제. 그래서 자문단 구성할 때 이런 쪽에 개인적으로 저는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외국인과 접촉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 해설을 3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제도 개선. 예. 그래서 이걸 선진국들이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느끼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 국제금융시장에 있어 알려주는 게 부족하다. 알려주는 게 부족하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대체로 보면 구성에서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성격상 보면 금융시장에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사관을 할 때 앙그레메이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지연 내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렇게 했는데요. 강경화 이제 주미대사가 그런 측면이 되는데요. 그런 디테일적인 측면을 좀 접촉하려면 계속 나가야 된다. 상시적으로 나가야 된다. 제도 개선만 하면 못 오냐?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각도만 좀 되면 지금 상태에서 한국의 투자의 매력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친지 정책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세계 주가가 가장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만큼 되는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 성장률 왜 안 좋습니까? 작년에 1%에서 올해 2% 가는데요. 삼성전자, SK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디테일 부분만 하면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해서 MSCI 선진국 지수의 로드맵 하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일부 전문가에서 언론에 코멘트 따는 걸 보겠습니다. 저렇게 제도 개선하면 나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코멘트를 따는, 그래서 부정적 측면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정적 측면에 있으면 현 정부에서 로드맵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보면 상정하는데 꼭 뭐냐, 이게 이탈된다 하는 그런 대학 교수의 언론에 이렇게 해서 그 코멘트가 따르려면 긍정적 측면을 같이 코멘트를 따주고 그 코멘트 이상하게 부정적 측면을 따거든요. 그런 건 좀 한국의 국력을 모을 때는 전부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하는 게 국민의 세금을 그만큼 넣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넣었으면 그만큼 긍정적 효과를 누려야 되겠고요. 그런 게 언론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